좀비는 이 IT의 토착 종교 가운데 실제로 나온 이야기고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그 IT에 갔다가 목격한 적도 있다라고 하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살아서도 노예, 죽어서도 노예. 그래서 IT에서는 좀비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의 저주 같은 그런 이야기였죠. 부두교에서 굉장히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좀비 영화의 이 구조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때문에 직장에서 내 일자리를 잃게 된다라는 구조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배우들이 있죠. 사실 배우라기보단 배역에 가까운데 바로 좀비들입니다. 아니 근데 좀비가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어떤 배역이 되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사실 좀비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살아있는 시체의 실화라는 게? 그런데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최근에 나온 영화 군체 이런 정도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비가 진짜 있었냐 상상이냐 라고 하기 전에 그러면 어디의 상상이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IT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미국 그 북미 그 옆에 있죠. 도미니카 공화국과 같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여기가 바로 흑인 노예들이 세운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좀비는 이 IT의 토착 종교 가운데 실제로 나온 이야기고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그 IT에 갔다가 목격한 적도 있다라고 하죠. IT에 있는 토착 종교, 여기 노예들이 세운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토착 종교는 아프리카계 종교 플러스 가톨릭이라든가 민간 신앙들이 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새로운 종교거든요. 이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IT라는 나라도 생소한데 IT의 그 종교를 내가 어떻게 들어봐 라고 하실 텐데 분명히 들어보셨어요. 바로 부두교입니다. 부두교에서 나오는 게 바로 좀비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프리카계 종교가 기본이고 여기에 그 민간 신앙이라든가 가톨릭 여러 가지 신앙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그런 종교예요. 부두교 하면은 아마 여러분이 제일 유명한 게 그러니까 부두교 들어본 적 있어. 그 다음에 조금 더 친숙한 게 있습니다. 부두교 하면 굉장히 유명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저주 인형이에요. 아시죠? 이렇게 허수아비 놓고 막 바늘 팍팍 찌르면 아악 하면서 아픈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런 그 저주 인형. 이게 또 부두교에서 나온 이 얘기고요. 또 하나 원래 유명한 건 두 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아바타 있죠. 아바타 행성에 영화 아바타요. 이 행성을 주관하는 그 신이 나오죠. 아이와라는 신이 나오는데 여기 부두교에는 로아라는 신이 나와요. 근데 부두교에 만물의 정령이 있다. 그리고 그 영혼들과 교감한다. 이런 설정이 약간 아바타 행성의 판도라 행성과도 좀 상통하는 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것을 설정할 때 부두교도 살짝 이렇게 참고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뭐 만물의 정령이 있고 그 정령들, 요정들과 같이 교류하는 그런 거는 세상 어디에도 있는 얘기긴 한데 저는 사실은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그 판도라의 로아, 판도라의 아이와와 그 부두교의 로아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유명한 얘기는 아니고 그건 제 생각이고 그리고 진짜 그 저주 인형 말고 또 하나 유명한 거 바로 그게 좀비라는 거죠. 좀비가 바로 부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IT 전승에 보면 좀비가 살아있는 시체다라고 했을 때 진짜로 완전 죽어있는 시체라는 게 있기는 힘들긴 하죠. 그런데 그런 좀비 같은 상태를 본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종종 나오는 이야기예요. IT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실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좀비는 원래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니에요. 죽었다가 그냥 다시 움직이는 그런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의식이나 자유의지를 빼앗긴 채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이다. 이런 게 이제 원래 좀비의 개념이에요. 이게 IT에선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옛날에는 프랑스 식민지였고 또 수많은 노예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도 그 죽었는데도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거기서 죽은 상태에서 또 누군가의 명령을 듣고 일을 하고 그런 또 노예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살아서도 노예, 죽어서도 노예. 그래서 IT에서는 좀비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의 저주 같은 그런 이야기였죠. 부두교에서 굉장히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두교의 교리를 누군가가 잘못했다. 부두교의 교리를 누군가 침범했다라고 하면 이제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 처벌이 바로 좀비로 만드는 거예요. 일단 비밀결사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규범을 크게 어겨요. 그러면 비밀결사가 걔를 잡아와요. 그리고 어떤 약물 같은 거에 중독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독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죽었잖아요. 그러면 장내에서 묻어요. 그리고 다시 파내가지고 그 사람을 정신이 흐릿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의지가 없고 의식이 흐릿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명령을 수행하게 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 이게 좀비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서양에서는요, IT에 갔다가 그런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고 있는데 이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정신이 흐릿하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느릿느릿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 같은 건 하나도 없어 보이게 그런 모습을 목격하고 좀비다라는 이야기가 퍼지게 됐고요. 그리고 또 클레르비우스 나르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잡혀가지고 좀비가 되었다가 다시 지금 생환했다라고 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폭로를 한 적이 있죠. 이 사람 이후로 이제 좀비라는 개념이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한 겁니다. 그 IT에 그 좀비 가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약물이라고 하면 그 약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떤 약물을 써가지고 좀비를 만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도 잘 모르는데, 그 좀비 가루라는 그렇게 부르는 약물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그 보거독 있죠. 보거독에 테르토도톡신이라는 그 보거독인데, 그 보거독 성분이랑 굉장히 비슷했다. 거기에다 몇 가지가 첨가되었다라는 그런 분석이 보고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닌데, 말하자면 보거독과 약간의 그 합성물 이런 걸 가지고서 좀비 가루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좀비가 IT 건데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이 갖다가 자기 거와처럼 쓰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좀비를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고, 요즘엔 또 우리나라도 갖다 쓰잖아요. 그래서 좀비가 이제는 나라를 더 넘어서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그런 어떤 IT만의 고유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뉴올리언스에 가면 IT 근처거든요. 옛날에 미국의 식민지 막 그런 거 할 때 뉴올리언스가 이 미시시피 강이 딱 만나는 지역이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항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서 노예도 왔다 갔다 하고 노예도 수출하고 받아들이고 남부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항이었는데, 뉴올리언스에서 IT랑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뉴올리언스에 좀비가 수입이 됐습니다. 여러분, 뉴올리언스에 가보면, 뉴올리언스 하면 보통 이제 재즈를 생각하시는데 재즈를 들을 수 있는 카페들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그런 좀비샵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비 관련 물품, 저주 인형 팔고 있고요. 막 그런 되게 이게 뭐지? 부두교 관련 물품 막 이런 거 팔고 있습니다. 근데 부두교를 믿는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관광 상품화 해가지고 팔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비가 미국계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뉴올리언스 갔을 때 좀비 도넛인가 그런 것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도넛은 똑같은데 모양을 그런 좀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 저주 인형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건 이제 좀비를 갖다 쓴 거고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살아있는 시체라는 개념은 일단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국의 강시가 있습니다. 그죠? 콩콩콩콩 뛰어다니는 강시가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미라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시체인 거예요. 미라 같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뱀파이어가 원래는 피를 빨고 뭐 그런 개념인데, 뱀파이어의 초기는 원래 귀족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 역시 살아있는 사람을 해치는 그런 죽은 사람,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관에서 자고 있다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뱀파이어가 동유럽의 좀비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유럽에 뱀파이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서유럽에는 레버넌트라는 게 있습니다. 레버넌트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인가? 죽음에서 돌아온 자, 이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이 레버넌트도 서유럽의 뱀파이어, 동유럽의 드라큘라였다면 서유럽에는 레버넌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동 지역엔 구울이라는 그런 괴물이 있었고, 지금 얘기하는 그 괴물들의 이름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다, 그런 그 좀 친숙한 괴물들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세계 각국의 살아있는 시체다라는 개념들은 꽤 많아서, 이게 사실 좀비가 제일 히트한 거지 사실 그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그런 어떤 괴물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비가 처음에는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요 정도로 움직여서 그냥 걸어서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코미디 영화도 있어요. 그 걸어서 그냥 좀비가 있어도 그냥 밀어버리고 이러면은 전혀 위협이 안 되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무서워진 거죠. 뭐 빠르게 움직이고 정말 흉폭하게 힘도 세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 최근에 뭐 지능까지 가진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된 건가. 그냥 영화의 탓이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비의 특징 중에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물리면은 빠르게 전염된다는 거죠. 물리면 전염되는데, 예전에는 물린 다음에 한참 있다가 툭툭 이렇게 이러는데, 최근 나온 영화는 물리자마자 그냥 같이 그러니까 순식간에 바퀴벌레처럼 딱 증식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요즘은 가장 무섭게 나오긴 하는데, 원래는요, 조지 로메로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좀비 영화의 기원 같은, 시초 같은 그런 영화인데,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 영화가 이제 좀비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를 만든 영화예요. 일단 감염되죠. 사람을 먹는 식인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종말 같은 그런 느낌, 종말, 그 좀비 아포칼립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
그리고 바이러스 때문에 막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여기에서 원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68년작인데 이때부터 지금의 좀비 이미지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전에도 좀비 영화는 있었는데 그전에 좀비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그런 사람, 죽은 듯한 인간, 부두교에 처음 나왔던 그런 개념에 더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어떤 전염, 식인 이런 이미지는 바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왜 히트했냐? 이게 단순한 괴물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비 영화의 원형 같은 거에서 좀비의 이미지도 창출했지만 좀비 영화 자체의 원형도 창출한 건데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보면 시골 묘지에 갔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갑자기 되살아나가지고 이 사람들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오두막 집에 갇혀가지고 몇 명의 생존자가 농가에 숨어가지고 밤을 보내는 이야기인데 밖에는 좀비들이 돌아다니고 그런데 이 안에서 사람들이 남아서 같이 생활을 고민하는 그런 처지잖아요. 가만히 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막 이렇게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판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면 밖에서 시체들 소리 막 들려오고 그러면 그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공포, 불안 뭐 이런 것들 나만 살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을 하게 돼요. 이게 요즘 그 좀비 영화의 핵심이죠. 밖에는 그 좀비가 막 둘러싸여 있는데 그 안에 내부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요. 서로 막 이기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러잖아요. 부산행 같은 걸 봐도 좀비들이 이렇게 있어도 그 안에서 김희성 씨죠. 그 배우 김희성 씨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산행 때부터 이제 많이 뜬 것 같은데 거기서 되게 비열한 그런 역할로 나왔어요. 극한 상황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막 다른 사람 희생시키고 뭐 그런 사람으로 나왔죠. 그런 갈등들, 이런 갈등들의 원형까지 바로 이 영화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좀비 영화를 보면 사실 대부분 내용들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좀비 영화보다는 다음에 완전히 좀비 영화의 새로운 원형을 개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좀비들이 굉장히 느리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만 봐도 좀비들이 굉장히 느리게 움직였거든요. 워낙 비주얼이 무서워서 그렇지 이렇게 싹싹싹 잘 피하면 피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좀비가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은 영화들이 있지만 보통은 사람들이 빵 알려진 세계적으로 알려진 영화들 때문에 그게 이제 이미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비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건요. 2002년작 28년 후에서부터 좀비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무서워졌거든요. 그러다가 2013년에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월드워 G라는 그 영화 아시죠? 월드워 G 같은 경우에는 집단 재난처럼 막 와요. 그래서 대여섯 마리 정도의 그 좀비를 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 5만, 6만, 몇십만의 좀비가 확 이렇게 오잖아요. 거기서 막 좀비들이 막 해가지고 성벽 넘고 막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집단 재난 같은 것들로 이제 확장된 게 월드워 G부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끔 좀비가 좀 지능이 있는 개체들이 등장을 해요. 나는 전설이다 같은 영화 보시면 윌 스미스 나왔던 그런 영화죠. 여기서 보면 다는 아닌데 좀비 중에 지능 있는 개체가 있어서 대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화가 이제 거기까지 갔다. 근데 요거는 약간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게 나는 전설이다는 원래 원작 소설이 있어요. 근데 원작 소설에서는 좀비가 아니라 뱀파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뱀파이어니까 막 그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막 그런데 그거를 영화에선 좀비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런 설정은 좀 바꿨지만 어쨌든 진행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좀비한테 약간의 지능을 부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좀비를 진화시킨다라기보다는 뱀파이어를 좀비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왔던 좀 부수적인 얘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도 좀비는 계속 진화하고 있죠. 그래서 영화들 보면 야 좀비가 저런 것도 해? 야 이런 것도 한다고 하면서 저걸 좀비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지경까지 이제 슬슬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좀비가 빨라지고 똑똑해진 이유 이거는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좀비가 뜻하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영화에서 이 괴물로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 영화라는 건 지금 우리 현실을 또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좀비가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인간의 외부적 공포가 좀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내부 상황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외부를 좀비가 노리고 있어. 밖에 나가면 죽어요. 우리가 항상 좀비 떼 때문에 둘러싸인 내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좀비 영화들입니다. 그러면 이 외부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공포가 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에 AI가 일자리를 잃게 할 것이다가 이 외부적인 공포예요. 그러면 안에 내부적인 인간들은 야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비 영화 굉장히 닮아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외부적인 공포가 뭐냐면 냉전이라든가 소비사회 아니면 집단광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은
느린 붕괴에 어울려요. 그렇죠? 냉전 그 공산주의 무너지고 막 이랬을 때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느리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비가 막 쇼핑몰을 배회하거나 천천히 문 앞에서 쿵쿵하는 그런 것들이 천천히 스며들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지금 2000년대 이후의 공포는요, 차원이 달라졌죠. 일단 직접적으로 감염병 공포, 코로나 같은 것들이 실제로 쫙 퍼지는 걸 봤어요. 테러 같은 경우도, 그리고 또 SNS도 있어서 테러가 어디서 발생하면 그냥 예전에는 그걸 건너 들었기 때문에 꽤 그런 일이 있었대지만 지금 SNS로 바로 공유가 되거든요. 이란에 미사일 떨어졌을 때 그 미사일 떨어지는 광경이 SNS에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러 같은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되고요. 도시 붕괴나 초고속 확산, 이런 이미지들이 지금 2000년 이후의 이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술 발전 속도도 일종의 공포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좀비가 바로 외부적인 공포를 상징한다라고 했을 땐 예전의 속도와 오늘날의 속도가 완전 다르다. 느릿느릿 걸어오는 공포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폭주하듯이 그런 공포들이 오기 때문에 좀비도 빨라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현대사의 공포니까요. 지금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좀비가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게 좀비가 일단 감염병 공포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해서 그런 전염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은 직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포가 됐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시면요, 옆에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콱 물어가지고 나를 좀비로 만들 수가 있듯이요. 옆에 지하철 타는데 누가 콜록거려요. 그럼 예전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코로나 이후로는 누가 좀 심하게 콜록거리면 이렇게 살짝 보게 되고요. 그리고 살짝 옆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네. 그런 어떤 공포들이 지금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공포가 됐고요. 사실 위기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대응할까를 보여주는 게 좀비물이잖아요. 워킹데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장기 시리즈가 된 건데, 워킹데드가 단순히 좀비랑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좀비가 밖에 있고 생존자 집단의 어떤 리더십, 배신, 그리고 공동체 붕괴, 이런 이야기들을 다뤘기 때문에 오래 간 거니까 시대가 불안할수록 이 안에 리더십이나 사람의 어떤 그 불안감은 증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좀비는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좀비의 인기는 항상 불안한 시대와 맞물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전쟁, 테러, 금융위기, 내가 어쨌든 내 전 재산을 틀어서 주식에 들어가는데 그게 갑자기 전쟁이라든가 또 누군가의 한마디, 그렇죠? 그 한마디 잘 하시는 분 있잖아요. 누군가의 한마디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뚝 떨어지고, 이런 공포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부적 또 이제 환경적으로 감염병, 기후위기,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에 AI에 대해서 이 AI가 좋긴 한데 결국 내 일자리도 잡아먹겠구나, 나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공포들, 이런 것들,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문명이라는 게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좀비 영화의 이 구조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때문에 직장에서 내 일자리를 잃게 된다라는 구조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자, 일단 좀비가 막 이렇게 퍼져요. 막 퍼지면 무섭잖아요, 그 자체로. 그래서 지금 AI 혁명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퍼지는데 이거 자체도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지죠. 요즘은 물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물린 다음에 하루 있다가 좀비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숨기잖아요. 보통 좀비 영화에서는 살짝 물렸는데 숨기고 있다가 걔가 나중에서 내부에서 다 물어버리는 그런 것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져요. 막 언제 싸우고 있어, 얘가 언제 물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AI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해져.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누군가 잘려야 돼 라고 했을 때, 이거 누구를 믿고서 같이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한 명만 남고 두 명만 남으면 그게 나 아니면 저 사람 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좀비 영화에선 시스템, 국가, 뭐 이런 도시, 이런 게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I도 일자리도 내가 아는 시스템과 내가 아는 구조, 일의 구조, 이런 게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좀비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결국 내부에서 인간성이 시험받는, 그게 이제 좀비 영화의 핵심인데, AI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만 살아남는데 내가 살아남아야겠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배신하기도 하고 막 찌르기도 하고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좀 하여튼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비 영화에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사람은 약간의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살아남아도 과연 이게 제대로 살아남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죠. 친구들, 동료들 다 잘리고 나만 혼자서 직장에 살아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로도 아주 유쾌한 경험은 아닐 것이다. 지금 보시면 좀비 영화의 구조가요, AI 때문에 일자리 위협받는 직장인과도 굉장히 맞죠.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좀비 영화를 보면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그런 메시지들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드라마 영화들이 인기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좀비를 수입해서 굉장히 재미를 본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K 컨텐츠라고 해서 넷플릭스로 수출되고 뭐 이런 거, 뭐 부산행 같은 영화도 있었고, 뭐 킹덤, 지금 우리 학교는 뭐 이런 것들 해서 잘 됐죠. 그 이유가 뭘까 봤는데, 일단 킹덤이 제일 가장 유명하게 또 많이 퍼진 첫 번째 시초 같은 그런 영화인데, K 컨텐츠가 밖으로 퍼지게 되는 핵심이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증폭기가 됐다면 처음에 시초가 킹덤이었잖아요. 이 킹덤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비주얼이 좀 생소하죠. 이런 전체적인 우리나라 그 좀비 영화들을 보면 일단 한국 좀비는요, 막 굉장히 움직임이 예뻐요. 이게 무슨 말이야? 좀비 움직임이 예쁘다니. 그러니까 외국 좀비를 보세요. 그러면 이것만 하거든요. 진짜 바보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한국 좀비들은 촥촥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냥 이게 아니에요. 쫙 막 이러니까 이게 한국 좀비들은 무용이 결합된대요. 그래서 무용하셨던 분들이나 하여튼 몸을 잘 쓰시는 분들이 좀비 역할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꺾이고 뒤틀리고 달려들고 이런 것들이 액션씬처럼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런 좀비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달랐고 그게 공포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적으로는 K좀비라고 하면 조금 그런 다른 움직임을 가진, 춤선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좀비선이 좋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일단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 좀비 영화의 핵심 중에 하나가 심파죠. 감정선이 강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외국 그 좀비 영화는 그냥 물리치는 거잖아요. 물리치는데 여기는 그런 좀비 영화 보면서 눈물 뚝 뭐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내부적인 것도 그렇죠. 누군가 희생하고, 부산행 같은 경우 보면 마동석 같은 경우가 희생을 하잖아요. 자기 임산부 그걸 위해서 희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눈물 뚝 떨어지는 장면들, 부산행 이거 다 보셨죠? 이거 스포가 되면 안 되는데, 공유가 결국 딸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어떤 눈물 뚝 떨어지는 장면들이 K 콘텐츠, K 좀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 콘텐츠가 심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냥 감정선이 꽤 강하다, 다른 좀비 영화보다, 이런 것들이 K 좀비의 차별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좀비들은 또 사회적인 비판을 살짝 거의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기적인 생존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이야기, 기업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을 대놓고 다루고 있죠. 그리고 뭐 입시라든가 어른들의 무책임함,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나오기도 하고, 킹덤 같은 경우 보면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배층에 대한 그런 문제잖아요. 무능한 지배층, 그다음에 책임을 회피하는 백성의 고통은 나몰라라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김은희 작가는 킹덤의 핵심이 정치극이다라고 말한 적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다 합해서 K-좀비, K-콘텐츠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일단 익숙함과 낯설음이라는 게 있는데, 낯선 건요, 그 세계적으로 보기에 일단 갓도 나오죠. 여러분 캐대원 보면 거기서 사자 보이스가 이렇게 갓 썼을 때 그거가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외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도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는 거예요. 저거 뭐지? 하는 식으로 도포나 궁궐이나 이런 어떤 비주얼적인 면에서 새로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선시대로 좀비를 가져가니까 야, 이게 신의 한 수가 된 게요, 사실 좀비가 이미 시체니까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죽는 게 맞거든요. 이미 죽었잖아. 이미 죽은 건데 어떻게 또 죽어, 그죠? 안 죽는 게 맞는데도 요즘은 막 이렇게 큰 무기로 막 퇴치를 해요. 근데 조선시대로 가니까 뭐 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없죠, 핸드폰도 없고 연락수단도 없으니까 좀비의 공포가 배가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해가지고 어디로 몰아넣고 이런 게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무기 같은 경우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당하는 사람, 내가 이제 몰입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대항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좀비의 공포가 더 배가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어떤 낯섦 같은 게 있었죠. 근데 이 준 메시지가 이런 거잖아요. 결국 권력이나 뭐 백성들의 굶주림, 그런 거. 그리고 보면은 권력층은 결국 살고 민중은 죽는다, 이런 거는 세계 어느 나라나 똑같이 공감하는 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공통적인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전달하는 언어는 좀 굉장히 강력한 낯섦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좀비라는 신기한 그림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세계인이 자기 사회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보편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었다. 그것이 킹덤이 히트한 이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히트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기생충이잖아요. 기생충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사회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공감할 수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보편적인 게 결국 글로벌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킹덤이 조선 좀비라는 좀 신기한 그런 그림에서 출발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계인이요, 자기 사회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 글로벌 히트가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요, 민중들이 좀비같이 살았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선 좀비라는 게뭐 과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게 실화 같은 느낌, 다큐 같은 느낌도 살짝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조선시대 좀비가 존재했었다, 진짜 좀비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거의 좀비나 다름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17세기에 정말 그 역사에 남을 대기근이 들거든요. 이게 경신대기근이라고 해서 이때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요, 실록에 보면 온 나라가 굶주림에 시달렸다라고 나옵니다. 들에 굶주리고 막 그런 누가 죽고 그러면 또 썩고 그러면서 전염병이 돌거든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서 길에 시체가 널려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길가에서 쓰러져서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먹을 게 없어서요. 그리고 도살장도 아닌 곳에서 동물을 잡아먹다가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병 걸려서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까지 나와 있어요. 거의 뭐 좀비 아포칼립스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사회상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 정도 가지고 뭘 좀비까지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시체들이 널려 있었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록에 진짜 충격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있냐면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 먹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와, 이건 뭐죠? 갓난아기를 버렸다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 먹었다는 건 이건 더 이상 인간이 아니잖아요. 식인까지 한 거니까. 어떤 기록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먹은 뒤에 그 얼굴과 피부,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암시하면서 이게 도무지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뭐 귀신 같다,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사람을 먹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그게 좀비 비주얼과 다를 게 뭐예요? 얼굴이 사람 같지 않고 말투와 행동이 이미 정상적이지 않다. 먹는 대상이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거를 현대 좀비물에 그대로 갖다 놓으면은 이 기록이 그냥 좀비를 얘기하는 거나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비 영화에서 우리가 가장 마음 아픈 게 그거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공격한다든가, 자식이 공격해서,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감염된 아이를 직접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아버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게 가족 간의 어떤 비극인데, 지금 경신대기근에서 나오는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이런 가족 간의 비극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좀비나 다름없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좀비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시대 좀비가 지금 모습으로 현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굶주림 때문에 아이를 잡아먹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돈 때문에 아이를 배신하고 부모를 배신하는 일은 일어나요. 좀비는 인간성 상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게 뭐냐? 예전에는 그게 굶주림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지금은 그게 돈이에요. 돈에 대한 숭배 뭐 이런 것들. 근데 드라마나 영화들 같은 것들을 보면 갈등은 대부분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안 좋은 사람이 하나쯤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집이 거의 그래요. 자기 가족 가운데 골칫덩어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전 가족에서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족은 너무 다 편안하고 나한테 되게 잘해줘 라고 하면 그분이 범인이에요. 왜 내가 편안해? 그렇죠? 뭐 가족이면 주고받고 희생하고 막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나만 편안해. 그럼 얼마나 민폐를 끼쳤겠어요. 그래서 사실 한 명씩은 다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 어떤 갈등과 가족 간의 갈등도 돈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 이게 현대사회의 어떤 좀비를 만드는 건 돈, 그리고 돈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좀비 아포칼립스나 다를 게 뭘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 막 누구를 살해하고 유괴하고 막 그런 어떤 범죄 영화들 나오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의사를 잡아다가, 유괴하고 그럴 거면 의사를 잡아다가 아이를 고치게 한다든가, 뭐 기계가 없으면 좀 힘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법한데, 이 범죄자도 병원비는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네. 병원비가 모자라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일단 치료해주세요. 우리 병원비는 주로 후보리니까 병원 치료해주세요 한 다음에 나른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하더라고요. 병원비 내야 된다. 그 돈을 굉장히 절대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성보다는 돈이 더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지금 사회, 이런 사회가 사실은 좀비를 만드는 그런 사회가 아닐까. 그래서 또 좀비 영화 그렇게 유행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좀비 영화 하면 또 요즘에 굉장히 또 화제를 끄는 게 군체죠. 군체. 좀비 영화에서 굉장히 큰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정말 명작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면, 이른바 킬링타임용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추천할 만해요. 제가 오늘 이 촬영을 위해서 제가 군체를 봤거든요. 영화를 최근 들어서 영화관에서 본 게 진짜 오랜만인데, 심지어 여러분 저는 왕사남도 안 봤어요. 이런 거 고백하면 되게 이상하게 보는데 왕사남도 안 봤습니다. 뭐 바쁘기도 했지만 남들 다 본다는 거 좀 별로 이렇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군체는 남들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말이죠.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저 진짜 옛날에 왜 영화관에서 이렇게 안 보게 됐냐라고 하면 제가 대학원생 때까지 박사과정 때까지 영화 평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영화 잡지에도 글을 실었어요. 한 4년 정도 연재를 했던 것 같은데 무비위크라는 영화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글을 실었습니다. 그때 영화를 너무 억지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글을 실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때는 마블 그런 영화가 아니었지만 마블 영화 이런 거 보고 뭔가 평을 하기엔 되게 애매해요. 재밌었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의미 있는 영화를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평론가들이 자꾸 뭐 되게 너무 졸린 영화 뭐 괜찮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너무 자기도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를 뭐라고 평해요? 재밌다 이렇게 평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억지로 영화를 너무 많이 봐야 돼서 지금은 좀 덜 보게 되더라고요. 그 사이에 전주영화제나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나름 평론가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평론가 언어는 다 빼고요.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괜히 어렵게 얘기하고 그런 거 싫어하는데 그냥 그 대중적인 감성으로 보기에 필름 타임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인물 서사 쌓는다고 질질 시간 끌지 않아요. 빠르게 팍팍팍 치고 가니까 몰입감이 좋아요. 그럼 반대로도 인물 서사가 약해가지고 뭐 좀 더 내가 공감이 안 됐다 이러신 분도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밸런스를 몰입 빠른 전개로 맞추느냐 아니면 공감으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건 다른 건데 여기서 보면은 좀 빠른 전개 오락성에 좀 더 맞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즐겁게 본다라는 측면에서 군체는 뭐 오락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영화 재밌게 볼만한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줄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화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포 없이 하자면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것들만 가지고 하자면 서울 도심의 초고층 빌딩에서 정체불명의 생화학 테러가 일어나서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액션 스릴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건물이 순식간에 봉쇄가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좀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gat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gat힌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지현 이런 사람들 갇혀 있고요. 그리고 지창욱 구교환은 거기서 이제 빌런이죠. 뭐 이거는 나와 있는 거니까 빌런 나와 있고요. 간단히 말하면 빌딩 안에 갇힌 사람들의 생존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냥 달려드는 좀비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군체라는 제목도 그렇고 이미 나와 있는 상황 설정들을 보시면 좀비가 진화를 해서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해요. 그래서 저 좀비가 뭔가 보고 경험한 것들이 다 모든 좀비가 교감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좀비가 진화한다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하나의 군체처럼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하나가 최고 지능으로 올라가면 다른 것들도 똑같이 그런 지능이 되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데 잠깐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저건데요 AI의 공포와 비슷한데요 그쵸? 왜냐하면 AI는 네트워킹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네트워킹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얘가 이 정도 진화하면 다른 것도 그렇게 진화를 합니다. 경험치를 해가지고 아는 게 늘어날수록. 그래서 AI와 인간의 어떤 경쟁력을 보자면 인간은 개체로서 존재하고 그 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AI는 서로 네트워킹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거 지금의 AI와의 공포와도 굉장히 연관되는 그런 얘기네요. 지금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줄거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군체라는 그런 것들이 기존 좀비 영화와는 차별이 좀 된다. 부산행의 속도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킹덤의 어떤 집단 감염 공포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현대 도시 빌딩이라는 그 배경, 폐쇄 공간 스릴러 이런 것까지 합쳐져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몇 설정이나 스토리 가운데서는 조금 이게 말이 돼? 현실감이 너무 없는데?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결정들을 하고 막 그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 뭐야 현실적이지 않아 라고 하시는데 생각해보세요. 그래야지 영화가 되죠. 그리고 현실감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좀비라는 것 자체가 이미 현실감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좀비 영화 보면서 현실감을 따지는 건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완전 다 환타지에 근거한 환상인데 좀비라는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좀비가 너무 좀비 같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게 진화를 해버린 거죠. 우리가 아는 좀비의 어떤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진화를 해도 저렇게 하면 저게 좀비야? 그냥 굉장히 엘리트한 괴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군체라는 거 군집에서 생활하는 집단인데 사실 좀비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때로 몰려는 다니지만 그냥 자기가 어떤 살을 먹고 싶다? 저 살을 먹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그 살을 뜯어먹는 개체적인 그런 욕망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존재죠. 그동안의 좀비라는 건. 근데 이 좀비들이 지금 나중에 보면 이거 소가 되나? 근데 많이 알려져서 사람의 말까지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거든요. 이건 좀비가 아니잖아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좀비 맞아? 이런 것들 때문에 특별히 더 현실감 없다 이런 얘기가 더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AI 얘기했듯이요. 이게 어벤져스의 울트론 같은 느낌? 어벤져스 울트론 싸울 때 보면 다 연결돼 있으니까 얘를 죽여도 제가 울트론 그런 게 이제 수천 대 수만 대의 기계들이 막 날아다니니까 집단으로 싸우
싸우게 되잖아요. 그 어벤져스들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전반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군체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느낌도 좀 있다. 이게 좀 좀비라고 하기엔 과잉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엔 좀비 장르물에는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 좀비 자체는 조금 옛날의 좀비랑은 좀 다르긴 한데 장르적인 특성은 좀비 장르예요. 그러니까 좀비 장르 이런 거잖아요. 좀비에 고립된 집단이 거기서 탈출하려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배신하고 갈등을 겪고 그 인간의 밑바닥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이제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비 장르인데 그렇게 보자면 이거는 좀비 장르에는 굉장히 충실한 영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르가 가지는 어떤 클리셰들을 살짝 파괴하는 게 있고 그걸 충실하게 지킨 게 있고 그런 것들이 밸런스가 좀 있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질 거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평범하네 보통 좀비 영화네 이렇게 느껴질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쉽다라고 느껴질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대신 뭐 연상호 감독이 잘하는 어떤 군중극 같은 거 군중극이죠. 군중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점은 남아있고요. 그리고 떡밥 회수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툭 던진 한마디 어떤 대사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또 저게 저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장르 영화의 쾌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연상호 감독의 메시지를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하다 보면 왜냐하면 이런 장면은 이렇고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메시지를 이게 좀 더 많은 사람이 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메시지를 다 풀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여러분 보시면서 저거 얘기를 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메시지 과잉인가 라는 그러신 분도 있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즐기기만 하신 분도 있지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게 이런 면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독재자와 언론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공개된 줄거리를 보시면 구교환이요 뭐라고 하냐면 감염자들을 앞세워서 생존자들을 막아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체잖아요. 서로 좀비들이 정보를 주고받고 막 그러면서 진화를 하는데 구교환이 그런 좀비의 진화에 관계가 되는 앞세웠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거를 왜 지향했냐라고 하면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부족해가지고 오해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인간들은 서로 싸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나는 이상적인 의사소통을 만들고 싶다. 서로 완전히 교감하고 공감하고 서로 간의 생각들을 그냥 그대로 들여다봐서 완전한 의사소통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 라고 이상론을 펼칩니다. 대의명분을 갖다 붙이는 거죠. 하지만 가만히 보시면 결국 좀비들은 구교환의 생각과 명령을 따라요. 좀비들 자체는 이미 생각이 없어지고 좀비잖아요. 괴사상태 이미 좀비고 그래서 그걸 따르는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구교환 같은 경우가 일종의 독재자 같은 역할 그러면서 내가 주는 메시지만 수신해 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독재자들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언론이 딴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팍 해가지고 장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러 나라에서 등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 전에 대통령이 막 기자회견 같은 대담을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을 하니까 그냥 팍 하고 나가버렸어요. TV 나오는 그거 중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물론 거기에 대해서 또 그대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눈치를 보면서 저 사람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기자들 길들이기가 언론인 길들이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SNS나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장악하려는 시도 내 말과 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구나.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한 가지 이거는 진짜 좀 다르다. 예전에 뭔가 다르다라고 한 게 여러분 실제로 누가 좀비가 됐어요. 나를 막 물려고 해. 저기 막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일단 죽여야 되죠. 왜냐하면 또 나는 지금 살더라도 이들이 밖에 나가서 막 퍼뜨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 좀비를 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환자가 됐다. 그게 아직 살아있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어. 그러니까 환자라는 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비를 함부로 죽이지 못해요. 막 군인들이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환자니까 지금은 저런 상태로 보일지라도 이 사람은 환자일 수 있어. 이게 굉장히 특이한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좀비 영화 달리. 그러면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뭐 이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또 다른 안쪽의 본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좀비를 환자로 생각하면서 함부로 죽이지 못한다. 이런 설정은 굉장히 신선했다. 요거는 좀 한 번쯤 생각해볼 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문장 평이나 별점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전에 제가 평론가 시절에도 많이 안 했던 건데 뭐 굳이 하자면 좀비 장르는 그대로 좀비 자체는 편주 이 정도가 맞겠네요. 그래서 이게 위화감이 있잖아요. 이 위화감이 여러분의 호불호를 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별점은요 이렇게 하시죠. 저는 102점 드립니다. 124점 만점에 100점 만점 아니에요. 124점 만점에 102점. 왜냐면 가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98점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100점 비슷해 보이고 하지만 124점 만점이라는 거. 그래서
그래서 그 정도 만점하면 뭐 80점, 9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10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해서 기분은 좋을 것 같다. 100점 만점에서 72점 이러면 기분 나쁘니까 124점 만점에 102점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